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TET 1급 그 76회분이죠. 이론 먼저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재무회계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무회계 관련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영세율에 관련된 거 정리를 해드려 보면 영세율은 두 가지가 있죠. 영세율은 우선 내국 법인 회사에서 똑같이 국내에 있는 그 내국 법인의 수출 법인으로 수출 회사라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는 영세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공급가액이 있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이렇게 있는데 세액, 매출세액이죠. 세액난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 그죠? 왜 제로가 돼요? 여기에는 수출하는 물건으로 지금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세액은 제로 되어 있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 사업자인 경우 이 내국법인에서 국내 수출법인으로 수출하는 여기 물건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즉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법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액이 제로라 할지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세액난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은 이렇게 첫 번째 게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수출 내국법인에서 해외로 외국으로 수출을 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던 여기서 직수출이라는 용어를 보셨을 거예요. 직수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부가세라는 것은 내국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율이지 외국의 기업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세율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국 세율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때는 세금 여기 똑같이 써놓을까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화를 미국으로 수출해서 그 재화가 미국에서 소비될 때 그때 그 나라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라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얘를 갖다가 세일즈 텍스라고 불러요. 세일즈 텍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6%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네 세율을 거기서 소비할 때 저기 세금을 붙이는 거야. 내국세란 말이죠.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예, 맞는 말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면세와 관련된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용어에서 면세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면세는 면세 사업자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면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놨다는 얘기예요. 주로 여러분이 배우셨던 생필품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의료,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그런 거래라고 할까요? 그런 재화나 그다음에 용역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놓은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면세사업자라고 불러요.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여기서 얘기는 역진성 완화라는 용어를 이제 여기서 아셔야지 될 텐데, 역진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을 띠고 있는 세법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휴대폰이 뭐가 잘 나가나? 뭐 갤럭시, 뭐 플립? 폴더도 좋고 플립도 좋고, 이런 휴대폰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원짜리예요. 100만원짜리면 부가가치세는 10만원. 그래서 110만원을 주고 이 갤럭시 폴더, 이 휴대폰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걸 사던, 우리처럼 서민인 사람이 이 갤럭시 폴더를 사던, 우리는 똑같은 금액을 내고 보편적으로 이 휴대폰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10만원을 내야 될 거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10만원을 내야 되니 형평성이 깨진 거죠. 이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역진성을 띈 세제예요. 그래서 이 역진성을 그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수 품목, 생필품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삶에 있어서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재화가 됐던, 그다음에 용역이 됐던 그 부가가치세를 다 면제시켜 놓은 제도, 그게 면세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보기는 다 설명이 맞는 거죠.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뜻,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뭐 젊은 분들은 뭐 왕따도 시키고, 이런 왕따라는 게 사실 나이 세대 그때만 있는 거, 젊은 세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대화하기가 싫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여기 세법에서도 또 회계에서도 거기 용어들을 하나하나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글자로 또 말로 대화할 때, 실무에서 대화할 때,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알아듣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제가 과세사업자라고 얘기했고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통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가 수출을 할 때, 즉 내국법인이 국내 수출법인으로 물건을 보낼 때든 수출법인이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건 간에 보통 물량이 상당히, 제품이라고 하면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만들어서 또는 사갖고 와서 수출을 해야 되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입세액, 처음에 특히 지금 여기서 관련되는 것은 매입세액 환급은 둘 다 해당되긴 하지만 주로 내국법인인 경우 수출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매입할 때 이때 사갖고 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영세율과 관련된 그런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환급할 때는
조기환급을 많이 신청해요.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예, 면세사업자들도 대부분 우리 음식점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음식, 재화를 갖다가 판매할 때 재화가 됐던 용익이 됐던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과세되니까 여기 품목들 중에서 음식점으로 해야 될까? 아, 이걸로 하지 말 이걸로 해도 되긴 하지만 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은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저기 법인이거든요. 법인이든지 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인데 여기서 병원에서도 과세되는 물건들 많이 사갖고 오겠죠.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들이 다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매입세액 전체 다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일부 금액이죠. 발생한 것 중에서 일부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쏘리.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죠. 왜냐면 우리가 저기 보통 입력하면서 실무 파트에서 54번 불공 처리한 거 있었죠. 그래서 불공사항이 6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그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공사항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로 6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보통 면세사업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선 첫 번째 불공사항으로 세금계산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얘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우리가 수취했는데 그게 필요적 칸이 좋네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주로 1000cc라고 설명해 드리죠. 1000cc 룰 그랬는데 이거는 그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 1000cc가 넘는 소형 승용차를 갖다가 회사에서 취득하거나 또는 그 소형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그 매입세액들 있죠. 뭐 주유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타이어 교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갖다가 했을 때 매입세액을 발생시키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사항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대비 접대비는 요즘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도 해요. 접대비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항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고요. 세 번째,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항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돼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매출했을 때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병원에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낼 때 그 치료비 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것들 학교에 등록금 내거나 그다음에 등록 낼 때 거기도 부가세 없고요. 또 많은 학원들 여러분이 가서 학원비를 갖다가 낼 때에도 매입세액이라는 매입세액에 매출 세액이 없단 말이죠. 면세사업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매출할 때는 매출 세액 당연히
없죠. 근데 매입할 때는 어때요? 매입. 병원에서 만약에 TV 샀어요. TV를 샀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매출할 때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얘 또한 공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공사항으로 여러분이 많이 썼던 여기 불공사항 6가지 중에서 이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이렇다. 이 매입세 공제해 준다, 안 해준다. 이 매입세 공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이거 반드시 해줘야지 돼요. 보통 그 다음에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요. 면세사업자들은요, 다음해 1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서라는 걸 작성할 때, 사업과 관련됐던 그 매입 세금계산서들 있죠.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 신고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그 매출하는 쪽과 매입하는 쪽, 즉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할지라도 면세사업자는 아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줘야지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업자들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매치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리납부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설명 잘 맞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재화를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영세율 포기 신고를 하면 면세가 적용된다. 이건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보통 과세 재화를 수출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즉 반대로 면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 수출을 해서 면세 사업자를 포기하면 영세율 사업자, 과세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세 이쪽이 영세율 포기 신고했다고 해서 면세 사업자가 면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설명 중에는 얘는 거꾸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그 TET 1급 기출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배경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한 번 더 좀 복습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은 부가가치세가 관련된 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한 문제고 그 다음에 소득세 관련된 문제 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세액공제라는 용어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테니까 TET 2급 준비하시면서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연말정산을 여러분이 수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이 화면에서 여기 반 이렇게 나눠 놓고요. 연말정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총급여서부터 시작해서 쭉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죠. 여기 있는 기본공제, 여기는 추가공제, 인적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우리
거기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그런 공제 그런 것들도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그 담보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 저당 장기차입금 공제라든지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쭉 있는 것들 있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왼쪽 파트에 있는 그 공제 항목들을 우리는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소득공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밑에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그 산출세액에서 밑에 무슨 연금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자녀세액공제라든지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그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월세 뭐 그런 공제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른쪽에서 계산되는 식들을 우리는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라는 용어를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요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세액공제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들 나왔던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여기다 써놓을까요? 특별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TET 2급 정도에서 많이 다루셨던 보험료에 대한 거 또는 의료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육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교육비 뭐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요게 주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칸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봤던 것들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는 걸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나오죠. 교육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다의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설명 제대로 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 상실해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것들이죠. 사업소득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자산의 20% 이상 상실하면 재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서는 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통 소득공제에서 공적연금이라는 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공적연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공적연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연금. 근데 우리는 주로 TET 2급에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국민연금을 다루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교직원연금, 네 번째로는 군인연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별정 우체국 연금, 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5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자동으로 그 급여에서 그때 원천징수 돼서 납부가 되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요 정도 위치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거를 갖다가 표시를 쭉 해놓은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쪽 세액공제에서는 사적연금이 들어가요.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것들은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이라든지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거 공제받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개인연금이라든지 즉 외부 금융기관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가입해서 연금에 가입하는 것들을 사적연금이라고 부르고, 이 사적연금은 이 세액공제란에 그 칸이 아마 요 정도쯤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릭하셔가지고 요 사적연금 가입했던 것들에 대해서 등등 얘기를 했던 것, 자료를 입력하고 등등 세액공제 계산하고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주자가 공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연금기자 세액공제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금기자 세액공제는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공적연금은 소득공제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섞어놓은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AT급을 공부하시면서 자격시험을 갖다가 준비하시면서 많이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소득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쪽 파트에서 진행되는 거, 소득공제 파트에서 진행됐던 거고,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파트에서 진행되는 거 여기서 입력하고 그랬던 그 내용을 구분하시지 못하면 여기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3번 보기 같은 거는 맞게 설명한 거예요?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당연히 틀리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말 뜻은 지금 그 우리가 1년 동안에 보통 그 사업자들 사업소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보편적이긴 한데, 이런 사업자들이 그 간편정부로 대체했던 것을 더 자세하게 그 1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규정하게 되면은 그 발생했던 수익이나 비용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료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래서 기장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지 된단 말이죠.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전문직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식부기로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세액공제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았고요. 자, 이러면 된 것 같죠? 다음은 8번 문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도 이제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죠. 알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높아심에 쭉 좀 제가 소득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득세는 개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린 소득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법인세라고 불러요. 그죠? 알고 계실까요? 자, 얘는 법인이고, 개인의 상대적인 개념은 법인이에요. 즉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의 주체가 되죠. 근데 법인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 자체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법인세. 예를 들어서 이 법인 안에는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이 회사에서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에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개인이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법인은 그 법인에서 법인 자체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격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인과 법인이에요. 자, 뭐 그렇게 용어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상무이사인 김한공 씨가 2024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래요. 이게 총 급여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은 원천징수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기 전에 금액이랍니다. 총 급여액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TAT 2급에서 우리 종합소득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를 먼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됐던 문제들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TAT 1급에서는 이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AT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단계 또 추가되는 내용들도 여기서 출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이라고 있죠. 종합소득에는 이렇게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자소득, 이것도 가능하면 순서대로 암기했어요. 이 순서에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우리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에요. 제가 소득세는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의 이런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세요.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여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용어도 있었죠. 뭐라고 불렀느냐? 금융소득이라고 불렀어요. 이 두 가지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제가 이 소득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보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풀거나 또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 이자소득이라는 용어, 배당소득이라는 용어와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은 아예 다른 말이라는 거라고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뒤에 금액자가 붙으면 그 중간에 이런 공제과정, 이런 그 금액들이 빠진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사업소득이라고 부른다. 사업소득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소득세법에서는 끝에 금액자가 붙은 이 용어와 소득이라고만 써져 있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용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은 총 급여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총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로소득을 계산할 줄 아셔야겠죠. 자, 근로소득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매월 지급된 급여액 6천만 원은 당연히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금액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지급된 상여금 3천만 원, 한도 규정 상관없고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이건 우리가 급여에서 과세로 표시했던 항목이죠. 상여금. 여기 한도액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세부 조정할 때 생각할 얘기고, 우선 여기서는 총 급여액 물어봤으니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사대 월 30만 원이래요. 360만 원. 근데 식사대는 식대 있잖아요. 식대는 지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비과세. 근데 여기는 총 급여액을 물어봤으니
여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줘야지 총 급여액이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는 얼마를 빼줘야 돼요? 240만 원을 빼게 되면 과세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즉 총급여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여기서 240만 원을 뺀 금액이 반영된단 말이죠. 빼기 24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120만 원만 총급여액에 포함이 돼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5세 자녀 보육과 관련돼서 사용자로부터 월 20만 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 보육 수당도 마찬가지로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2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비과세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합쳐 보시게 되면은 6천만 원, 3천만 원, 9천만 원에다가 요거 9,120만 원이 총 급여액으로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겠죠. 우리 소득세. 그럼 여기에서 총 급여액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얼마라고 답해야 돼요? 9,120만 원. 요거 답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이 요것도 세무 2급 정도 공부하시고 지금 TET 1급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여기서 이 구조를 모르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설명을 했을 때 답하기가 애매하죠. 자, 우리가 배웠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배웠던 종합소득세에서 계산할 때 이 6가지의 소득을 우린 종합소득이라고 불렀는데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여기 소득 공제를 해주는 사업소득, 소득 공제를 해주는 소득은 어떤 것이 해당이 돼요? 라고 물어보면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이해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필요경비 이 6가지 중에서 필요경비를 갖다가 제하는 그런 소득은 어떤 것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필요경비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TET 2급에서 아니면 TET 1급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해주지 않는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중에 어떤 게 있나요? 물어보면은 금융소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총수익금액과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얘가 일치하는 그 소득은 어떤 게 있나요? 물어봐요. 얘는 중간에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얘는 똑같단 말이죠. 어떤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식으로 이 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법인세법 문제네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보통 여러분하고 저기 수업할 때 여기 뭐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법인인 경우에 대부분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발생은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뭐 명확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는 거 한 2페이지 정도 되나? 그것만 잘 정리하시게 되면 이 문제가 그닥 어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이 TET 1급 준비하시면서 업무용 수용차에 관련된 문제는 TET 1급에서만 출제가 된단 말이죠. 법인세법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작성하는 실무 관련된 것도 여기 TET 1급에서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실제로 그 회사에서 대부분 회사에서 업무용 수용차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문직으로서 이런 내용들 특히
TET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또 실제로 지금 배우신 분들 중에서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업무용 수용차는 있거든요. 뭐 차이점은 좀 있기는 합니다. 일반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을 직접 핸들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에 이제 취업을 해서 또는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갖다가 그 회사의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주거나 관리하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그걸로 법인세법상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지 그쪽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일단은 저는 주어진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해당되는 걸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보기 1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보기 1번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자, 지금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요, 회사에서 업무용 수용차를 갖다가 업무용 수용차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디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규모가 뭐 보편적으로 해요. 크지 않은 그 회사에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봐요.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흔하지는 않은 경우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업무조정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전액 다 송금 불산입 비용으로 그건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법인세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다 배우고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 법인세법처럼 나름대로 쉬운 것도 없어요. 실무 업무에 적용하기에, 시험 문제에 적용하기에. 근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 제일 까다로운 게 용어예요. 법인세법에서 여러분이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익히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요것만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송금이라는 용어 우리 재무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입금,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얘를 수익이라고 그랬죠. 재무회계에서는 수익 비용 금방 알아듣겠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송금 이런 용어로 사용한다는 정도 일단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송금 불산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보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그 대표자나 그 업무용 수용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소득 처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소득 처분을 이겼어. 상여로 처분해요. 그 사람이 그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 전체를 상여금으로 받았다 처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득세를 더 징수하게 돼요. 물론 그 사람한테 징수하는 건 아니죠. 상여로 처분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소득세와 관련된 비용 더 청구된 거를 회사에서 비용으로 또 세금을 내게 되겠죠. 여하튼 소득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라 뭘로 처리한다? 상여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앞에 건 맞았는데. 그래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단 말이죠. 여기도 뭐가 틀렸는지를 제가 구분을 해드렸으니 일단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돼서 요 네 가지를 정리해 두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대요. 그럼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송금 비용을 인정해 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세 번째,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 차지하는 비율. 이것도 당연한 거죠. 업무를 본 거리만큼을 우리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 사용 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저기 법인세법에서는요, 업무용 수용차로 출퇴근하고 또 그거로 또 업무용 그 거리를 뭐죠? 업무를 본 뭐 출장지라든지 뭐 등등 포함되는 것도 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 수용차로 뭐 집에서 바로 그 거래처로 업무를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용인해 주겠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 또한 업무용 사용 거리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년에 12개월 기준에 1,500만 원 이하이면 운행 기록부의 작성이 없이도 그 대부분은 이 운행 기록부도 작성을 해야지 돼요. 없이도 전액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수용차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1년 기준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그런 그 비용들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준다 얘기겠죠. 그래서 차가 뭐 한 대, 두 대, 뭐 등등 보통 이건 긴 그 뭐죠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거래처가 꽤 많거든요. 그럼 보편적으로 그 거래처는 그 뭐가 뭐죠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차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용차와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잘 사용하는 그 여기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10기 과세자료래요. 10기 과세자료인데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 용어는 사실상 소득세법에서도 부가세법에서도 과세표준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의 법인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이 과세할 때 이 세자가 법인세예요. 법인세를 부과하는 표준금액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자, 미 세액조정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표시해 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있죠? 여기 프로그램에서 캡처를 해도 좋고요. 교재에서 약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여기 처음 시작하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그다음에 법인세 계산 끝에까지 그 과정을 잘 암기해 놓고 계셔야 돼요.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보건 시험 문제를 위해서건 간에 부가세는 부가세에 관련된 거, 부가세법에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관련된 그 연말정산 그 순서들 있죠. 총급여액에서부터 소득세 계산할 때까지 결정세액 나올 때까지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여기 법인세 계산 순서 그 순서에 대한 계산 서식 있죠. 공통으로 계산 서식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얘가 어느 파트에서
뭘 설명하는 거구나. 하나 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에 발생한 입금, 산입할 금액, 송금, 산입할 금액, 그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걔를 계산해서 차가감된 금액에서 당기에 그 기부금 한도 초과에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빼는 것은 전년도에 한도 초과에 불산입된 거, 송금 산입하는 금액, 걔까지 반영한 것을 우리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이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2월된 그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된 그 금액이 송금 산입되는 금액과 기부금이 반영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 법인세법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꼭 시간 되면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서 상에서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나왔대요. 이 1,000만 원이 나온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나왔는데 얘는 지금 재무회계의 결산이 된 결과예요. 결산된 결과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점, 세금이 당연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법인세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법인세 비용 나와 있는 법인세 등 이런 것들은 재무회계 계산의 결과인데 그거는 재무회계 얘기고, 지금 법인세 세금을 낼 때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상당한 부분 이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것들을 인용한단 말이죠. 거기서 조정해 줄 거, 법인세법과의 차이점만 조정해 주는 거,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재무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을 조정해 주는 거, 그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깔끔하게 먼저 알려주는 자료는 뭐냐면, 재무회계와 그 법인세법과의 차이가 이렇게 6가지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보통 여기 이제 6가지의 차이점을 보여줬는데, 6가지 차이점 중에서 여러분이 법인세법 들으셨을 때 1번이에요. 제일 먼저 세무 조정해야 되는 것은 결산서 상에서 당기순이익 1,000만 원 나온 거에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으로 이 금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비용 빼고 당기순이익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얘를 다시 환원시켜줘야지 돼요. 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얘는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1번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시해놓은 거, 여러분이 처음 배우실 때 이게 되게 헷갈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해는 해요. 근데 자주 반복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무조정은요, 이 차이점이죠.
얘를 우린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송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왜? 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할 거니까. 얘를 여기 당기순이익에다가 포함시키게 되면 1,09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포함시켜 주라고 90만 원을 여기다가 먼저 포함시켜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는 해결됐고요. 잠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법인세 비용이 우리 법인 세무조정할 때 1번 항목이라는 거 제일 먼저 우리 당기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죠. 또 참고로 왜 얘를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회계 배우시면서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있죠. 여기 매출액에서 간단 드릴까?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요.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을 빼주었을 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요거는 대부분들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못하신 분들은 꼭 암기하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 법인세 관련돼서 당기순이익, 여기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가 지금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얘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죠? 얘는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금액을 빼버리게 되면 바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바뀌는 거죠. 요 절차가 바로 얘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 또 구분을 해보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위에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죠. 접대비로 인정해준, 비용으로 인정해준 비용보다 더 금액이 한도 초과됐대요. 그럼 여기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르쳐주고 있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 접대비가 이 판관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법으로 봤을 때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보다 50만 원이 더 한도 초과했단 말이죠.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다 비용이지만 세법으로 관점에서는 50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판관비, 접대비가 50만 원이 빼야 될 테니까 비용이 50만 원이 빠지겠죠. 그럼 이익은 50만 원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비용을 뺐으니까 50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다가 50만 원을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역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왔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대변에다가 설정할 때 차변이 대손상각비잖아요. 걔도 마찬가지 대손상각비도 판관비 계정이에요.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하고 똑같이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을 얼마에 초과했대요? 60만 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판관비를 60만 원을 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올라가요? 당기순이익 60만 원만큼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항목들은 다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법인세법 용어로 송금불산입이 세무조정 항목이에요.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또 있었냐? 기부금. 기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요거 한도 초과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부금도 한도가 초과됐대요. 그럼 기부금은 우리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건데 이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이익은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증가해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만큼 20만 원이 이렇게 초과한단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당기 순이익이 그만큼씩 더 오히려 비용이었던 걸 빼버리니까 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됐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번째로 보게 되면 전기에 특례금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분 아까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플러스 항목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기 전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얘예요. 얘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여기처럼 기부금 한도가 초과돼서 유보 상태로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상태로 놔뒀는데 올해는 그게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을 했던 그 금액을 송금으로 산입을 한단 말이죠. 송금으로 비용으로 보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는 없지만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을 해주니까 당기 순이익은 그 10만 원만큼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항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월 결성금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세법상 재무회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결성금을 이익 처리하는 게 없지만 법인세법에서는 2월 결성금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만 원에다가 50만 원, 60만 원, 90만 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200만 원이죠. 22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게 되면 140만 원 나오죠. 그래서 1140만 원 해당되는 금액 이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수정된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일단 114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야겠네요. 이게 맞나? 자, 항목 중에서 50만 원, 2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140만 원 1140만 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항목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손익구분 얘를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얘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란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하나를 갖다가 착각을 했는데, 자, 여기 얘기했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법인세 비용, 그다음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다음에 정기 특례 한도 초과 2월분 송금 한입액, 요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 소득 윗단계에서 벌어지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반영을 해서 항목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되는 항목이 각 사업연도 소득.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 그 다음 단계
2월 결손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유죠. 2월 결손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 항목이라든지 소득, 공제 항목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뭐 과세표준 이렇게 계산된다는 요 법인세법의 그 서식을 알아야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2월 결손금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법의 계산구조키를 보통 법인세법 설명할 때 맨 앞장에 나와 있고 걔네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서식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반영하면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손익구분에서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을 물어보거나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야지 어떤 것이 반영된 것이 그 결과로 그게 나오는 건지 당기순이익은 어떤 단계에서 나오는 건지 구분하는 것처럼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혹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회계사 사무소나 세무사 사무소 같은 데서 업무를 해보실 요량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나오는 서식의 순서 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하시면서 그 표를 갖다가 자세히 잘 보고 가능하면 꼭 암기해 두시기를 조언해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이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답을 요거까지 무의식 중에 반영을 해갖고 금액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10만원을 하고 220만원에서 10만원을 빼면 210만원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해당되는 차감 금액은 210만원이었어요. 그럼 1000만원 여기 당기 순이익 1000만원에다가 요 세무조정 금액을 반영한 금액 210만원을 더하게 되면 1210만원 요게 나오죠.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밑에 거 보느냐고 계속 그 금액까지 반영해 버렸어요.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마무리를 하면 좋으실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TAT 1급 이론 문제 1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재무회계 5문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문제, 소득세 2문제, 법인세법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를 같이 한번 쭉 풀어보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기 파트로 해서 실무 수행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